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필기 파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21쪽부터 46쪽까지 수록된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복지란 무엇이냐?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공적 부조인데요. 공적 부조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즉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공적 부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보험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있죠? 거기에는 건강보험 포함되고요.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4대 보험인데 2008년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같이 실시가 되면서 지금 사회보험은 총 5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임신 출산비 진료 지원 등이 있는데요. 그냥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 그게 사회 서비스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넘어오셔서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노인복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노인복지를 실천할 때는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노인복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퍼다 나르고 퍼다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노인이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노인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게 이 독립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참여의 원칙입니다. 노인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노인을 사회에 통합시켜야 되고 노인 복지 정책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게 바로 참여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 보호의 원칙입니다. 노인은 확실히 약자인 것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지역사회의 보살핌, 보호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 자아실현이라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를 꿈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이런 게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이 교육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러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돕는 게 바로 자아실현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엄의 원칙이에요. 우리 간혹 노인 학대 기사를 접할 수가 있어요. 노인도 젊은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경제적인 기여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에는 이렇게 5가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노인복지사업 유형입니다. 페이지 25쪽부터 27쪽이고요. 그럼 이러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사업체는 무엇이 있느냐? 자,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는 4번, 5번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식을 개선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먼 미래를 봤을 때 노인의 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5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이미 학대를 받은 노인이에요. 이미 학대 피해가 있는 노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 5번 전부 다 노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관이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는 곳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를 받은 노인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밑에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를 볼 건데요. 우리 사보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실비보험을 예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삼성생명에 실비보험이 있다.
그러면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자는 기업이죠, 기업. 즉, 삼성생명이 보험자예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내가 되겠죠. 나 자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요. 보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료 누가 가져가요? 공단이 가져가죠. 건강보험공단이 가져가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 즉 피보험자는요. 국내 거주 국민,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관장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즉 실질적인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다 하지만 그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자와 가입자를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모아서 어디다 사용하느냐?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 내가 젊었을 때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저금을 해놔요. 공단에다가 계속 내면서 저금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대상자가 됐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젊었을 때 그 돈을 저금해놨다가 65세가 됐을 때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는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는데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파킨슨, 중풍우유증, 진전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다 뇌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70세 어르신이고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렵대요. 자, 70세면은 무조건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가 가능하죠. 왜? 이 첫 번째 65세 이상인 자는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0세예요. 40세. 우리 40세면은 원래는 안 되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입원에 의해서 65세 미만이 될 수는 있는데 노인성 질환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분 마침 혈관성 치매를 갖고 계시네요. 여기 치매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 활동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도 선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을 모두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누가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처럼 내가 대상자가 됐어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6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대상자에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데요. 어디다 하냐? 바로 공단에 하게 됩니다. 공단에 뭐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돼요. 어떤 걸 들고? 이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를 들고. 이 표를 왜 들고 오냐?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장기 요양을 받을 만큼 힘든가? 일상생활이 힘든가?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표를 들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를 들고 방문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표를 토대로 컴퓨터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판정을 합니다. 컴퓨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점수로. 만약에 점수에서부터 이분이 안 된다, 판정이 안 된다, 그럼 1차에서 걸러지겠죠. 그때 같이 제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사소견서인데요. 특히 2번 같은 경우 있죠. 65세 미만인데 뭐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내야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의사소견서와 1차 판정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는 사람한테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정을 해요. 이 사람 뭐 장기 요양 되겠습니다. 아니면 장기 요양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등급 외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컴퓨터와 등급 판정위원회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러한 과정이고요. 이제 넘어가서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정 신청입니다. 아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일단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다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공단에다가 나 장기 요양 급여 받고 싶어요.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되겠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이 장기 요양 인정 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아까 표를 들고 온다고 했죠? 그 종이를 들고 와서 이 사람이 정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점수를 매겨서 돌아가겠죠? 자, 3번 등급 판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장기 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컴퓨터에. 그러면 컴퓨터가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걸을 사람을 걸러주는 거겠죠. 점수로. 그러고 난 다음 2차 판정, 즉 최종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게 돼요. 이렇게 방문 조사를 갔다 오고 등급 판정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되지만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를 들고 점수를 매기러 간다고 했었죠? 그럼 그 영역에는 뭐가 있냐? 신체 기능 영역도 있고요. 인지 기능 영역, 뭐 행동 변화 영역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 벗고 입기에서 이분 완전 자립할 수 있는지, 세수하기에서 뭐 이분 완전 자립할 수 있는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100점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판정 결과를 받게 되겠죠. 아까 장기 요양 인정표에 따른 점수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자, 판정을 할 때 1차 판정 컴퓨터로 했고 2차 판정 등급 판정위원회가 직접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1등급의 경우에는요. 95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 2등급 75점과 95점 사이예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3등급 60점부터 75점까지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4등급 51점부터 60점까지 일정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등급의 경우에는요. 치매 대상자예요. 점수가 45점부터 51점까지인데 그 점수 사이에 있으면서 치매를 앓고 있어야 되고, 인지지원 등급도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대상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45점 미만이면 0점도 될 수도 있고 20점도 될 수 있고 30점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다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아니다. 45점 미만이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지원 등급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겠죠. 그때 공단은요, 장기 요양 인정서라는 종이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표준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도 합니다. 이 종이 2장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받았어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그럼 유효 기간은 2년이고요. 2년 뒤에 내가 다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더니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등급인 경우에는 4년 동안 다시 신청 안 해도 되고요. 2에서 4등급의 경우는 3년 동안 다시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리고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정 결과를 통보할 때는요. 첫 번째 종이, 장기 요양 인정서를 공단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요, 대상자의 뭐 이름,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어요. 이거 기본 인적 사항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 있어야겠죠. 이 사람 몇 등급인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있어야 되고, 유효기간 있어야겠죠. 유효기간, 지금은 2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 등급을 받는 거면. 근데 2년 뒤에 다시 신청을 했더니 이번이랑 똑같은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연수가 또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러니까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같은 것도요. 그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등급별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안내사항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이 2개 줘야 된댔죠? 자, 두 번째 종이가 바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있고요. 장기 요양 등급도 들어가 있고요. 유효기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한도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재가와 시설급여는 뒤에서 배울 건데 이게 장기 요양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한테 제공할 서비스의 한도액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거둔 보험료로 장기 요양 보험을 제공을 하지만요. 본인 부담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얼마인지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는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이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게 계획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대상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목표가 뭔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래서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적어서 계획서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처럼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인데, 대상자인 나는 집에 있고,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와서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방문 요양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장기 요양 요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차 같은 데서 방문 목욕 차량이라고 보신 적 혹시 있나요? 그게 이제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차량이고요. 세 번째, 방문 간호입니다. 자, 방문 간호는 의료인이 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아니고요.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 야간 보호인데요. 이거는 이때까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다 어땠어요? 그 직원들이 우리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대상자 집으로 가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 야간 보호는요, 대상자가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을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입소시키는 건 아니고 원래 집에 있는 분인데 그냥 잠깐 시설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야간 보호예요. 주간 야간 보호, 그리고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자,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야간 보호는 하루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이고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하면 주야간 보호, 문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면서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하면 단기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자, 기타 재가급여는 우리 신체활동 지원 파트 뒤에 보시면은 복지용구 있어요. 복지용구. 거기서 구입물품, 대여물품 나오죠. 그걸 말해요. 구입이나 대여 가능한 물품을 대상자한테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타 재가급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시설급여예요.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요.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데 입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힘든 사람들,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 등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요,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양원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고요. 입소자는 9인 이하 시설로 제한됩니다. 자, 마지막 특별 현금 급여예요. 그러니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받는 서비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 요양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막 섬 같은데 장기 요양기관이 있기가 조금 힘들죠. 그런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이제 그 대상자를 부양하게 되잖아요.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가족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한테 가족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현금 급여에 가족 요양비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세 가지를 봤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봤는데요. 우리는 재가와 시설급여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재가급여의 장점은 평소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대상자가 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돼요. 왜? 모든 직원들이 한 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방문 요양 오고 어느 날은 방문 목욕 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시설급여는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지역사회,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가급여의 장점이 시설급여의 단점이 되고 재가급여의 단점이 시설급여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요. 장기 요양 급여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장기 요양 기간이 대상자한테 뭐 시설급여를 제공하든 재가급여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기 요양 기간은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되냐?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요양 기간은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단에다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단이 보험료를 다 받아서 모아두고 있으니까 그 돈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장기 요양 기간에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단은 장기 요양 기간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를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해서 장기 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 요양 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비용을 청구를 해요. 나 대상자한테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제공했으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그래, 너네 서비스 어떻게 제공했는지, 잘 제공했는지, 그게 맞는 방법인지 한번 심사해보고 지급해줄게 라고 답을 주겠죠. 그래서 당월에 장기 요양 기간에 지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험공단은요, 공단 부담금만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8만 원 정도만 공단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 기관한테 돈을 어떻게 지급해 주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장기 요양 기관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을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 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예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죠. 그 안에 장기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거둘 때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넣어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요. 징수 후에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로 다시 나누어서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그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즉 국민이겠죠.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가 있어요. 그럼 이 보험자, 공단이 우리 국민한테 보험료 내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납부가 되겠죠. 자,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따로 빠져나가게 되고 지역 가입자는 따로 뭐 우편물이 온다던가 메일이 온다던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건강보험료라고 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오셔서 재원 조달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국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이 장기 요양 비용을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다 모아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거기서 20만 원은 국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0만 원이 재원이 조달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뭔가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입니다. 자, 그 장기 요양 기관에서 비용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몇십 %는 공단이 내주고 나머지 몇십 %는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냈던 보험료는 이미 국가의 소유예요. 국가의 소유. 그러니까 국가가 내주는 거야, 그 돈은. 그러고 난 다음에 국고 지방비가 또 있었죠. 근데 나머지 금액이 있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되면요, 20%고요.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치만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요, 이 20%, 15%에서 40에서 60%를 더 경감해서 본인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험 부담금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른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 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책에 있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요양 비용은요, 보험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 있고요, 국고, 지방비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가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장기 요양 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1번, 자, 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을 요청하게 돼요. 장기 요양 기관, 그러니까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고요.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지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수립. 자, 장기 요양기관이 그러면 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를 정하고 비용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에요. 자,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상자와 가족에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계획 내용을 설명하면 가족과 대상자가 오케이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서비스 제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장기 요양기관이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이 대상자한테 올바르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해주고. 자, 여섯 번째, 서비스의 종료입니다. 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상생활이 뭐 괜찮아져서 그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액이 부담돼서 종료할 수도 있겠죠. 혹은 타기간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을 했지만 등급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대상자를 판정 점수에 따라 A, B, C로 다시 분류를 해서 등급 외자로 나열을 하는데요. 그 등급 외자도 장기 요양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등급 외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대상자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연계입니다. 이 안에는 첫 번째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인데,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한테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생활습관 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등급 외자와 다른 필요한 노인들한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생활댄스, 탁구 등을 경로당, 마을회관, 운동 경기장, 공원 등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못 받은 노인이어도 등급 외자 지원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도 요양보호사 강의를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이런 파트예요. 그 제도 같은 건 제가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고요. 사람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해시켜 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교재의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